인구 40만 명의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집들은 빽빽하게 들어서 이웃들이 창문을 통해 물건을 주고받을 정도입니다. 때는 1666년 도시 전체가 나무로 이루어진 미로 같습니다. 거리는 너무 좁아 수레 두 대가 서로 지나갈 수 없어 한 대가 다른 한 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붕은 송진에 젖은 지프로 덮여 있고 집들 사이에는 빨랫줄이 널려 있으며 건물 사이의 거리는 팔 길이보다도 짧습니다. 1년 전흑사병으로 주민 4명 중 1명꼴인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제 텅 빈 집들은 기름하얀 목재 그리고 다른 물건들로 가득 찬 창고가 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나무는 너무 말라 열기에 갈라지고 당국은 거리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며칠 후면 이 도시는 완전히 불타오를 것이고 불길은 너무나 거세서 납이 녹아 물처럼 거리를 흘러내릴 것입니다. 1666년 9월 2일 밤항실 제빵사 토머스 페리너는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왕을 위해 빵을 구웠고 푸딩 레인에 있는 그의 빵집은 24시간 내내 오븐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24시간 영업했습니다. 새벽 1시경 꺼지지 않은 오븐에서 튄 불꽃이 지붕의 나무 들보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건물 2층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제빵사와 그의 가족은 타오르는 불길에 잠에서 깨어나 이웃집 지붕의 창문을 통해 간신히 탈출했지만 하녀는 높은 곳에 대한 공포 때문에 건물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흘 후 도시 전체를 휩쓸어버릴 화재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인근 세 채의 집으로 번져 있었고 마치 달리는 사람처럼 빠른 속도로 거리를 따라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집들 사이에는 돌담이 없었고 모든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심지어 벽을 공유하는 곳도 있었다. 좁은 거리의 이웃집 지붕 사이 간격은 2m도 채 되지 않았고 많은 곳에서 지붕이 석가래에서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날 밤 강한 동풍이 불어와 불타는 잔해를 날려 50m 앞으로 날려보내며 더 많은 집에 불을 붙였다. 건물 1층에는 아마씨 기름밀랍 등 유석탄 등이 보관된 창고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화약처럼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불길이 이 창고에 닿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고 불타는 기름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강물처럼 흐르며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에 불을 붙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아침이 되자 불길은 시속 1.5km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다. 토마스 블러드워스 시장은 새벽 2시에 푸딩레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불타는 건물들을 둘러보고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오줌을 싸서라도 저 불을 끌 수 있겠군. 그는 건물주들이 시 재정에 막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화재 경로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침착하게 저택으로 돌아가 밤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300채의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불길은 이미 거세져 있었습니다. 이미 불길은 템스강까지 번져 강둑에는 석탄타르 조선용 목재를 보관하던 거대한 창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관리의 잘못된 결정 하나가 도시의 건물 절반을 불태워버렸고 단순한 화재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찰스 2세 국왕은 참사의 규모를 알게 되자 궁궐에 머물지 않고 직접 불타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는 100명씩 8개의 중대를 편성하여 불길에 휩싸인 집들을 허물고 여러 거리 너비에 계곡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국왕은 일반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물통을 건네주고 건물 해체를 돕고 집 철거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동생인 요크 공작은 수백 명의 선원들을 지휘하여 낡은 수동 펌프로 강물을 퍼올려 불타는 벽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길에 닿기도 전에 공기 중에서 증발해버렸고 열기는 너무나 강렬해서 50m 떨어진 사람들도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국왕은 자신의 국고에서 금을 꺼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대식 5층 건물 높이만큼 치솟는 불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템스강은 예로부터 도시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방벽이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습니다. 강둑 양쪽에는 나무로 된 부두창고 그리고 4층, 5층짜리 상인들의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모두 수면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아든 불타는 판자와 통나무들이 강 건너편으로 옮겨붙어 강 건너편에 불길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불길의 고리에 갇혀 탈출할 길이 없었습니다. 집과 상점들이 늘어선 템스강 위에 유명한 옛 다리도 양쪽에서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은 두 개의 불길 사이에 갇혔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강으로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영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강 전체는 피난민들을 태운 배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재산을 건져내려 애썼지만 불꽃이 배에 떨어지면서 배들은 물 위에서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물과 양동이만으로는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왕은 도시 전체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실 공병대는 지하실과 건물 기초에 화약통을 설치한 후 폭파시켜 최대 50m 너비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폭발은 30km 떨어진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강력했고 땅은 마치 진짜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너무나 거세서 이 구멍을 쉽게 넘어갔고 바람은 불타는 잔해를 날라 반대편 집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불길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20채의 집을 차례로 폭파해야 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병들은 자욱한 검은 연기에 질식할 듯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작업했고 많은 이들이 화상을 입었으며 잔해에 묻힐 위험에 처했습니다. 화재의 중심부에서는 온도가 섭씨 200도까지 치솟아 납과 구리가 녹을 정도였다. 도시의 주요 성당의 거대한 납지붕은 녹아내려 돌담을 따라 물처럼 흘러내리며 바닥에 액체 금속 웅덩이를 만들었다. 교회 종탑의 종들은 매달려 있던 자리에서 녹아내렸고 녹은 청동은 뜨거운 물줄기처럼 계단을 따라 흘러내렸다. 고대 건축물의 돌들은 견딜 수 없는 열기에 갈라지며 수류탄처럼 폭발했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수십 미터씩 흩어졌다. 목격자들은 화재의 주 발화 지점에서 1km 떨어진 곳조차도 너무 뜨거워 금속 물체를 만질 수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 상점 유리창은 녹아내려 보도에 떨어졌고 보석상의 금과 은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덩어리로 변해 아무런 가치도 잃었다. 사흘째 되던 날 20만 명의 사람들이 불타는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절반은 집을 잃었습니다. 모든 길은 짐을 가득 실은 수레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가구 그릇을 나르고 있었고 심지어 문짝을 떼어내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만 가구가 도시 주변의 들판에서 몇 주 동안 땅바닥에 누워 음식도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배를 빌려 템스강을 건너 물건을 실어 날랐지만 물가는 하룻밤 사이에 10배로 폭등했습니다. 미리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욱한 연기에 숨이 막히며 불타는 거리를 헤쳐나갔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잃어버리고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대 연대기에는 그 참혹한 지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군중 속에서 자식을 영영 잃어버렸고 노인들은 탈진으로 쓰러져 죽었으며 도둑들은 빈집을 약탈했습니다. 화재는 9월 2일 일요일 새벽 1시에 시작되어 9월 5일 수요일 저녁에야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나흘 밤낮으로 도시는 쉴 새 없이 불타올랐고 붉은 불빛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마치 온 세상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도심이 불길에 휩싸였고 화요일에는 주요 건물들과 유서 깊은 대성당이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어서야 불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예상치 못하게 서쪽으로 바뀌면서 불길을 이미 완전히 타버린 지역으로 다시 몰아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되자 도시에는 더 이상 탈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더 이상 연료가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도시에 처음 돌아온 주민들은 익숙했던 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 키만 한 잿더미와 새까맣게 탄 기둥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대화제로 당시 도시에 있던 109개의 교회 중 87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500년 된 성 바울 대성당은 잿더미로 변해 지붕이 없는 검게 그을린 석조벽만 남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대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귀중한 고대 필사본이기 서적 역사적 문서들은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세계 상인들이 거래하던 왕립거래소는 이틀째 되는 날 무너져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래 자료가 잔해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시청 세관주요 감옥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십 채의 고대 건물들도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석조벽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그 어떤 가격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화재가 진압되자마자 사람들은 비난할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았고 도시 전역에서 외국인을 색출하는 잔혹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프랑스나 네덜란드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격분한 런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프랑스 억양을 쓰는 사람들을 공격했고 여러 명이 거리에서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시계공 로베르 위베르가 푸딩 레인에 있는 빵집에 불을 지른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재판을 받고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나중에 그가 화재 발생 이틀 후에야 런던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회가 그토록 끔찍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희생자를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처형된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런던 대화재로 나흘 동안 도시 전체가 불타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단 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참사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논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불길이 낮 동안에는 천천히 번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소지품을 구하려다 불타는 건물로 돌아가 돈과 귀중품을 챙기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조가옥은 불이 매우 빠르게 붙었지만 무너지는 속도 또한 빨랐습니다.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처럼 순식간에 죽음의 덫으로 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사망자 기록이 담긴 모든 교회 장부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망자 수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화재로 구시가지 있던 주택 13, 200채, 즉 전체 건물의 80%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주민 40만 명 중 7만 명이 집을 잃었고 주민 6명 중 1명은 모든 소지품을 잃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1천만 파운드, 영국 연방준비제도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영국 왕국의 연간 총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불에 탄 면적은 373헥타르에 달했는데 비교하자면 현대식 축구장 300개를 나란히 놓은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당시에는 화재보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상인과 무역업자들이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도시경제는 몇 달 동안 마비되었고 유럽 최고의 무역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었으며 그 지위를 되찾는데 거의 한 세기가 걸렸습니다. 참사 직후왕은 도시를 완전히 재건하되 이번에는 오직 돌과 벽돌로만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레는 넓은 거리와 탁 트인 광장을 갖춘 이상적인 도시 설계안을 제시했지만 지주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부유층은 자신들의 토지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전과 같은 자리에 집을 다시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격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새 집은 오직 돌로만 지어야 했고 거리는 2배로 넓혀야 했으며 건물 사이에는 빈 공간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는 또한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재건된 도시의 주요 상징이 된 웅장한 새 세인트 폴 대성당을 설계했습니다. 완전한 복원에는 50년이라는 고된 작업이 소요되었지만 새롭게 태어난 도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 참사 이후 런던시는 훈련된 인력과 특수 장비를 갖춘 세계 최초의 전문 소방서를 설립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도심의 목조 건물 건축을 금지하고 건물 사이에 석조벽을 세우도록 하는 최초의 건축법을 제정했습니다. 비극적인 빵집이 있던 자리에는 61m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고 이 기둥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서 비극을 기리고 있습니다. 런던 대화재는 인류가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으며 건축가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교훈을 자신들의 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화재는 쥐와 끔찍한 비위생적인 환경을 없애주어 도시를 역병으로부터 구했고 그 이후로 런던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모든 내용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전달합니다.